아까 이제 거의 다 했는데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거 마무리하고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 교재는 78페이지 보시고, 78페이지 보시면 가로 6번이 별표가 3개 돼 있죠. 요게 시험에서 또 단골로 나오는 건데요. 재설정하는 겁니다. 재설정. 이 재설정은 보니까 기간이 끝나서 맞춰져 가지고 다시 설정할 때 그게 하나 있는데, 이건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뭐 사고 터지고 이런 건 아닌데, 보니까 보험 만기가 된 거예요. 근데 계속 중개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보증 설정을 이어가야 되겠죠. 일종의 갱신. 그때는 언제까지 하면 이제 문제 없냐면 그 보험 기간 만료일까지 갱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건 사고 터진 거야. 밑에 동그라미 2번. 사고 터져서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인 협회에서 손해배상을 막 준 거야. 여러분 이제 일단 사고 터졌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개공이 직접 물어준 건 아니지만 보험회사나 협회에서 물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싶어.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면 재설정을 하는데 이때는 미리 할 수가 없잖아요. 사고 터져가지고 손해배상금 지급된 뒤에 사후적으로 며칠 내에 하시면 된다? 15일 내에. 그래서 15일을 갖다 물어보죠. 잘 물어보죠. 동그라미 2번이 더 중요해요. 근데 낼 때, 자, 요거 맞는가 보세요. 기간이 만료돼서 재설정할 때는 기간 만료 후 15일 내에 재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 그치. 기간 만료일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질문하시더라고. 15일 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15일 내 재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15일 안에는 재설정하지 않고도 중개보험을 해도 괜찮냐? 이런 질문을 또 하셔요. 그런 궁금증이 생겨야 돼. 그런 궁금증이 안 생기면 좀 이상한 거야. 근데 15일 내에 재설정하라고 그냥 선언적인, 한번 얘기를 해놓은 거고, 법에서 멋지게. 다음 날이라도 중개업을 하고 싶죠? 보증을 먼저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15일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거 무시하고 그거 따라가지고 다음 날 보증 설정도 안 한 채 아직 15일 기간이 있어 하면서 보증 설정도 안 한 채 일하죠? 등록이 날아갈 수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위반했을 때 제재라고 나온 거 있죠? 동그라미 기억번이 간혹 시험에 나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 설정 않고서 영업을 개시한 거. 오른쪽에 인등치라고 되어 있죠? 등록이 날아갈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알아보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3번을 큰 별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사무실을 운영하시는데 계약이 한 건 됐어 이제. 그러면 계약서 쓰는 날 확인설명서 이렇게 주면서 그날 뭘 하셔야 되면 고객분, 손님분한테 보통 첫마디 건네는 것은 계약 잘 하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계약서 이렇게 파일에 넣어서 줄 때 뭐 그럴 일 없지만 혹시 이제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보험에 들어놨고 공제 가입했으니까 1억까지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면서 얘기해 준다고. 그게 바로 동그라미 3번이에요. 보증에 관련된 내용을 고객분, 손님분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1억짜리 보험에 들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공제증서나 보험증서를 복사를 떠요. 그래서 그것들 같이 껴주게 돼 있다. 그래서 아까 보면 개, 확, 보할 때 보가 뭐예요?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인. 그러면 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는 것은 언제적이죠? 언제적? 중개 완성되기 전이에요? 완성된 때예요? 거기를 시뻘겋게 해두셔야 돼. 거기를 물어보니까. 거기가 어려우니까. 완성된 때예요. 비교해서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빚이 얼마 있다, 남양이다, 이렇다 저렇다 설명은 물건에 대한 설명은 언제 하죠? 완성되기 전. 보증 내용에 대해서 나 1억짜리 보험에 들었으니까 걱정 마셔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완성된 때. 두 개 구별하셔야 되지. 오케이. 오른쪽에 가면 보증금 지급 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칠판에 있는 절차인데 6단계죠. 그런데 요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실 때 손님이 돼보면 좋아요.
여러분이 손님인데 우리 사장님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손해 입었어요. 그러면 물어달라고 청구를 해. 물어달라고 청구해가지고 보통 청구할 때 소송할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결 나고 그러면 그 판결 난 것 갖고 이 개공의 보증기관에 가서 이게 보험회사나 협회가 되겠죠.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요 판결문 사본 들고 와서 청구. 그러면 보증기관은 줘.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거 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었다. 그러면 보증 설정을 업무 개시 전까지 얼마를 해야 되냐면 1억을 해야 돼요. 최소 1억. 그래 놨는데 영업을 하다가 사고를 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1억 5천을 갖다가 손해배상 받을 그런 결과가 생겼어요. 이거 1억 5천을 피해 준 거야. 그럼 1억 5천짜리 판결문 사본을 들고 가면 보증기관은 어떻게 해요? 1억을 설정해놓으니까 1억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1억 5천을 다 주는 겁니까? 그치, 1억만 지급하고. 왜냐면 자기는 1억까지 책임져 준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떻게 해요? 못 받아요, 여기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나머지 5천 내놔라 해야죠. 이 사장님이 재산이 없으면 못 받고, 있다고 해도 경매에 붙여서 받아야 되니까 한참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받는 게. 근데 어쨌든 나머지 5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개공은 쓸 필요가 없네. 전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죠. 보증 설정을 했건 안 했건 얼마 했건 관계없이 여기는 책임이 전손해야. 다만 보증 설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는 쉽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이용한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물어주게 돼 있다. 여기가 더 핵심. 그래서 가로 2번에 밑줄 그어진 걸 지금 읽어보세요. 가로 2번에 밑줄 그은 거. 79페이지 가로 2번에 밑줄 그은 부분을 지금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가로 4번 가셔서 동그라미 1번,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보증기관은 설정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책임이 있는 거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개국은 전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지금? 오케이. 그거 설명드렸고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 자, 이번에 이제 퀴즈 냅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린 건데, 자, 여기가 갑이라는 중개법인이에요. 근데 중개법인에 분사무소가 딱 한 군데 있는데, 이 분사무소에 책임자가 있어요. 근데 책임자가 분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친 거야. 근데 이 중개법인은 일단 처음에 만들 때는 2억 설정했고, 보증 설정을. 그 다음에 분사무소 하나 이거 추가하면서 1억을 설정한 거예요. 근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일하다가 손해를 입혀서 재판 결과는 3억을 물어주라고 판결 난 거야. 이 3억짜리 판결문 사본을 갖고 가서 지급 청구하면 이 중개법인의 보증기관은 3억을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1억만 주는 거예요? 3억을 다 줍니다. 네, 왜냐면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상대방은 분사무소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중개법인인 개공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중개법인 전체가. 그러니까 중개법인은 설정을 얼마 했어요 지금? 3억을 한 거예요. 3억. 그러니까 3억을 다 주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밑줄 그어진 거예요. 지금 읽어보세요. 전체의 설정금액 한도 내에서 분사무소 사고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은 지급 책임이 있다. 3억을 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1억 그러시면 안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제. 만약에 개공이 고의로 사고를 했어요. 고의. 그랬을 때 재판해가지고 이기면 지급 청구 들어왔을 때 보증기관은 지급할 책임이 있다 없다? 고의로 사고를 했는데 있다. 아까 주인이 전세로 돌린대요 해서 챙겨 날라버린 사람이 있었잖아. 그럼 보증기관은 그거 안 물어줘요? 물어줘야지. 대신 이런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물어주는 거지. 오케이. 밑에 밑줄 그은 거. 가로 4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그어놨잖아요. 또요. 여기 보면 개혁공인중개사가 이제 1억을 설정했고 이게 보증보험회사에 이제 보험회사에 가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억을 이제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가 사고를 친 거야. 그래서 요 세입자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마이너스 4천, 이렇게 세입자가 4천만 원 날리는 바람에 4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 난 거야. 판결 났어요. 4천만 원짜리야. 이 판결문 4번을 들고 가면 얼마를 준다? 4천만 원 주지. 1억 설정했다고 그랬지만 이제 4천만 원만 판결 난 거니까 4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 보험회사는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죠? 4천만 원을 지금 대신 물어준 거잖아. 이 사람 보험료 낸 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1년에 뭐 20만 원밖에 안 돼. 20만 원 받아먹고 지금 4천을 물어준 거야. 뿔 나죠? 그 뭐 할 수 있어?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다. 4천이나 물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보증기관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을 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다. 기출문제에 기출문제. 보증기관 행사할 수 있는데 보증기관이 세 군데죠. 나눠보면 자 보증보험회사도 있고 협회 공제사업자도 있고 그 다음에 공탁기관도 있고 세 군데가 있죠. 세 군데 이렇게. 근데 이제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뭐냐면 공탁 해놨을 때 공탁기관은 1억을 공탁해놨다고 치면 여기서 4천만 원이 나가버렸어. 그랬을 때 공탁기관은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나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공탁한 돈이 누구 돈이니까? 이 사람 돈이야. 거기서 빼갔는데 손해배상 해줬는데 또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구상권 행사할 수 없어요. 누가요? 공탁기관. 제일 밑에 보면 단 밑줄 그어진 거 있죠. 별표 치시고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공탁기관은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탁기관 주목을 해주셔야 돼. 이걸 처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좀 이해를 하셔야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고 뭐 중요도가 막 떨어진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어느 정도는 중요합니다. 이거. 교수님 그 공탁을 했을 경우에도 4천만 원을 빼가고 나면 4천이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때 동일하게 금리가 적용이 되는지요? 15일 내에 15일 내에 네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1억을 최소한 설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4천만 원 나가면 이제 6천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6천 가지고는 보증 설정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요 지급된 때부터요 15일 이내 재설정하셔야 돼요. 그 재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공탁을 했다가 공탁금이 지급된 거 아니에요. 공탁했다가 6천만 원 남은 거예요. 지금 지급되고 그러면 재설정한다 그랬을 땐 재설정에 보증보험에 들어가지고 다시 재설정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공제 가입해서 재설정해도 괜찮아. 보증 방법을 바꿔도 괜찮아요. 또 공탁해도 괜찮아요. 다만 또 공탁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돈이 지금 6천이 있으니까 얼마만 최소한 채워넣으면 돼? 4천.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서 채워넣어서 재설정해도 되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근데 다른 걸로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지금 6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돈을 당장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소급해가지고 보험을 좀 들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빼갈 수가 있는데 보험료 좀 많이 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들었다고 해서 이거 당장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정도 있어야 돼 이거? 3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가로 6번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 6번 세 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가로 6번 세 줄. (15일) 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부족하게 된 금액을 뭐 한다고요? 보전한다. 이렇게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공탁. 공탁했다 또 공탁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부족한 금액 채워넣는 것은. 자, 1번요. 옳은 것은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는 이거 풀어놓으셨죠?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X죠, X.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할 사항에 들어가죠. 필수 기재사항. 2번. 소공이 작성해 줄 수 있지. 그럼 개업공인인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함께 하죠. 함께. 2번도 X. 3번. 시행규칙에 거래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놨다. 표준서식, 법정서식을 정해놨나요? 없어요. 이것도 X. 4번. 분사무소가 설치된 경우는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분사무소는 누가 해야 돼? 책임자, 서명 및 날인. 요거 맞네. 5번 질문도 틀렸죠. 거짓 기재 그러면 개공일 때는 임등치. 그거 개공이잖아요. 소공이라면 자격정지인데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요. 그래서 X. 자, 2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개업공인인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줘야 되겠다. 중개를 개시하기 전. 맞습니까? 중개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고 중개가 완성된 때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게 됐어요. 요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싸죠, 싸. 그러니까 보증 내용을 설명 안 하면 100과 이렇게 돼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 안 하면요. 500과가 되고요. 다시 한번 적어놓고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이다. 요거 하고 보증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요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는 거고요. 보증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하는 거고요. 확인 설명을 갖다가 위반했다, 잘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했거나 안 했거나 그랬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보증 내용을 설명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00과가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많이 아시는 거고. 오케이. 중요한 거 비교했네. 막 이런 거 할 때는 가끔씩 막 제 귀에 방울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죠.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린다니까. 자, 거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개업공인인사는 업무 개시하고 나서 즉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되겠다. 업무 개시 후 즉시입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서 신고해야 되죠? 그 뒤에도 보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이 부분도 틀렸다고 보셔야 돼. 왜 틀려요? 공탁이잖아, 공탁. 또는 공탁해야 된다 해야지. 또는 공탁을 집어넣어야지 맞는 겁니다. 방법 세 가지니까. 근데 앞부분 때문에 틀린 거예요, 주로. 자, 3번. 중개기함이 있어서 당사자에게 손해 입혔을 때는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아까 기출문제 이게 나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그러면 안 되죠? 무슨 책임이니까? 중개행위 책임이니까. 그죠?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4번은 5년 내에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년이 아니고 뭐예요? 3년이죠, 3년. 5번. 개국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해 시켰을 때는 그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 없다? 응? 책임이 있더라. 그래서 2번에서 옳은 것을 했는데 맺는 게 5번이죠. 오케이. 자, 이제 다시 또 갑니다. 80페이지. 여기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있잖아요. 요것은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오는 정도 비중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좀 복잡하긴 해요. 매년 출제 비중이 있는 건 아니고. 자, 요거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10분, 15분 내에 끝나, 이거.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거래는 소개시키는 사장님, 을이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그러면 매도인이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서 등기 치고, 소유권 취득하고, 끝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계약금을 넣으려고 봤더니, 이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한 5개 있고, 가압류 등기가 한 10개 있더라, 이런 얘기지. 놀랬죠? 이 돈 줬다가는 어떻게? 나중에 잘못해서 돈도 다 돌려받지 못하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하죠.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고 막 그래요.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이런 게 없다가 중도금을 딱 주려고 봤더니 이게 생겼네? 불안하죠?
이행이 안 될까봐. 그래서 이때 이런 사람이 중도금 안 넣고 막 불안해요. 그러면 여기 사장님 입장에 봤을 때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지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꼬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불안하시면 여기요, 예치명의자 여기 제3자한테, 그러니까 제3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다가 이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요. 이게 통장 명의인이에요. 이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에다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렇게 묻어놨다가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와서 등기가 나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람한테 가져가게 하자. 근데 혹시라도 이게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걱정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는 갖고 있다가 그냥 찾아가는데 협조해 줄게. 그러니까 혹시 잘못돼도 뭐예요? 돈이 날아가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도장 찍으시라. 이게 예치제도예요. 이렇게만 된다면 이 사람은요, 사고 안 나게 되죠. 안 떼이죠.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해서 실행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요 제도가 예치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이 사람이 불안해하고 막 그럴 때 사장님이 중간에서 뭐예요? 소개시킬 수 있다, 이런 제도예요. 요 좋은 제도죠. 특히 이제 이 사람도 그렇지만 사장님도 좋은 거예요. 이게 예치제도죠. 제일 위에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뭐예요? 칠판에 보면 등기가 완전히 넘어올 때까지 이 뜻이에요. 계약서 쓸 때까지가 아니에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묻어놓자는 거예요. 어떤 돈을?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또는 뭐예요? 잔금을. 그 묻어놓을 수 있는 돈 중에 잔금이 들어가 있다는 걸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잔금도 묻어놓을 수 있다. 누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느냐? 개공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다. 이걸 예치명의자라고 그러고, 예치명의자가 주인공이에요. 다른 것보다는. 이런 예치명의자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실제 돈은 어디에 넣어놓냐면 금융기관 42조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 42조 규정에 따라서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42조 규정에 따라서 공제사업을 하는 자. 중개사협회예요. 공제사업자가 누구라고요? 협회.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게끔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신탁업자가 또 나왔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지 마시고, 그죠? 제 통장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 테니까 거기다 넣어놨다가 제가 관리해 줄게요. 그 통장이 우리은행 통장이야. 우리은행 통장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넣어놓고 관리합시다. 그랬다가 잘못되면 이행이 안 되면 제가 여기서 빼드릴게. 이행되면 요 사람한테 빼가게 할게요. 요 우리은행이 예치기관이에요. 금고. 그럼 실제 우리은행이 이걸 이러고저러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돈을 맡아주기만 할 뿐이지. 입출금을 누가 해요? 제가 할 거거든? 제가 예치명의자예요. 예치명의자인 제가 이러고저러고 하는 거지. 우리은행은 뭐예요? 그냥 금고다고 이게. 요거라고, 요거. 그러니까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우리은행 통장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행되면 요리 주고, 이행 안 되면 요리 빼주고, 이거예요. 그게 예치명의자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금융기관이나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나 그 다음에 신탁업자 등은 요 금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은행에 넣든 국민은행에 넣든 어느 은행에 넣든 협회에 묻어놓든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활용해서 무슨 뭐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치명의자. 돈 실제 관리해주는 사람은. 그래서 끝에 보면 이렇게 하자고 뭐예요? 권고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누가 권고하죠? 개공이. 그래서 가로 1번 가보실게요. 요 제도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예요.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 떼이지 않게 하는 제도고, 이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사전 예방이란 저는 그걸 주목하고 싶어요.
사후적인 안전장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사전 예방제도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게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권고 안 하면 이 부동산 사장님은 죽일 놈이요? 권고해야 된다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지. 동그라미 2번. 안 해도 괜찮아요. 동그라미 3번. 자, 권고니까 얘기했을 때 요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묻어놓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요. 못 묻어놔요. 그래서 권고 제도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을 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처럼 이건 강제적으로 이용하는 제도가 아니죠. 그래서 강행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 기출지문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밑줄 그는 것들 전부 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별표. 예치 명의자를 그냥 막 암기하셔야 돼요. 그 예치 명의자는 주인공 자기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예치 명의자는 총 7명이 될 수 있어요. 가로 2번에 있는 예치 명의자 암기. 자, 일단 개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이 대통령령에 가면 은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자가 누구라고요? 협회. 협회라고 출제되는 것도 있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래서 은공신.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채식완서. 그 다음에 뭐요? 이행대행 전문회사. 보채전 이렇게.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식완서가 우체국. 요 전문회사는 이제 중간에서 이행, 대행을 대신해주는 전문회사를 얘기합니다. 에스크로 회사를 얘기하죠. 이행, 대행, 전문회사. 은공신, 보채전. 개공까지 치면 총 7명. 가로 2번.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응? 그러면 이런 예치 명의자에는 소공 있어요, 없어요? 소공. 예상 문제입니다. 이거 소공은. 자, 요 예치 명의자는 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당사자는 공정성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제3자가 예치 명의자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법무사? 절대 안 돼요. 자, 요 중에 출제 영수인은 제가 볼 때는 소공이라고 봐요. 안 된다까지 봤죠? 은공신, 보채. 개공은 되잖아요. 소공 안 되고. 가로 2번 다시 한번 큰 별표. 여기 위주로 출제돼요. 그 밑에는 다 했고요. 오른쪽 가시면 이제 가보십니다. 이번에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예치 명의자가 7명이나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사장님이 예치 명의자로 활약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개공이 예치 명의자가 되는 걸 기대하고 만든 거라고. 주인공은 개공이라고. 그래서 개공이 예치 명의자가 되면 의무가 막 생겨버려요. 의무. 그 의무가 몇 가지나 돼요? 3가지. 그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제가 예치 명의자 개공이에요. 그러면 제 소유의 예치금, 제 돈하고 섞이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도의 계좌를 만드셔야 돼. 별도 계좌. 그래서 그 돈만 따로 넣어놓고 관리해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돈은 제가 관리하는 돈이지 뭐 제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되지.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동그라미 2번. 근데 만약에 제가 갑자기 막 돈이 필요했어. 나중에 메꿔놓으려고 제가 그 돈을 뺐어. 나중에 메꿔놨어. 그럼 법 위반해요? 안 해요? 위반이지.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재를 받게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가로 6번 제목 밑에 보시면 업무정지라고 나와 있죠. 제목 밑에. 그래서 분리시켜 놓지 않거나 별도 계좌를 만들지 않고 그냥 중개업소 입출금 통장에다 같이 막 돈 넣어놓고 관리했어.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예요.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막 돈을 꺼내 썼어 막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업무정지 사유죠. 제일 많이 나온 게 1번. 동그라미 2번 무시하세요. 2번은.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게 지금 이거와 관련돼 있어요. 임의로 인출하면 안 되죠. 예치명의자가. 개공이. 이거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없죠.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되는데. 인출할까봐 뭐예요? 야, 보험에 드러나라. 너 못 믿겠다. 예치명의자인 개공 너 못 믿겠다. 보험에 드러나라. 이렇게 있는 거지.
이때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보증보험에 드는 방법도 있고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돈 많으면 공탁해도 돼요. 근데 핵심은 동그라미 3번의 핵심은 지금부터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핵심은 뭐냐? 얼마만큼 설정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첫 줄에 있는 것처럼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에요. 형광펜. 예치 대상이, 거기를 형광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지. 줄여서 뭐예요? 예치 금액만큼. 요 가로 6번에서는 거기만 맨날 보여야 돼요. 예치 금액만큼을 설정해야 되겠다. 예치 금액이 얼마냐면 현실적으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계약금, 중도금 합쳐가지고 4억 7천만 원을 통장에 넣고 관리하고 있어요. 4억 7천만 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이제 안 넣어놨고 그럼 4억 7천만 원만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 낼 때를 대비해서 보증 설정을 업무 개시 전까지 하게끔 하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걸 딱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1억 이상, 중개법인 얼마 이상, 2억 이상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중개사고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하십시오 이런 뜻이다고. 근데 이것은 중개사고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관리하는 돈을 꺼내 쓸까봐 그 묻어가지고 갖고 있는 돈만큼을 보증 설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럼 기출문제에서는 예치 금액만큼을 설정해야 됩니다라고 맞게 나와서 맞게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맞게 나왔는데 이제 곧 나올 게 요거예요. 계약금, 중도금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예치명의자인 개공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일 때 1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땡! 중개법인이 예치명의자일 때는 예치금과 관련해서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땡! 응? 밑에 당구장 표시에 밑줄 그어진 거 있죠? 방울소리 안 들려요? 방울소리 딸랑딸랑딸랑. 자, 됐어요. 하나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전 수령제도. 그러니까 이 제도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머리를 엄청 많이 쓴 거예요, 이게. 응? 이 사람 이 머리가 참 진짜 원숭이 머리하고 딱 비교해 봤을 때 사람의 이 IQ나 이 머리 지능이 원숭이 지능하고 어떻게 해요? 비교가 됩니까? 안 돼. 원숭이가 이런 제도 만들겠어요? 에? 뭐 어디서 바나나 하나 따겠지. 뭐 작대기 하나 들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게 뭐냐면 원숭이가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믿지 않습니다 저는. 수억 년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차원이 틀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사람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지금 우리 같은 모습은 아닐 수는 있어. 그죠? 조금 이렇게 꾸부정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점점 세련돼지잖아. 막 이렇게 스킨도 바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 저는 이 제도를 보면서도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보세요.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불안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돈을 넣어놨어 지금. 응? 이렇게 관리시켜놨거든? 그런데 이게 되려면 이 사람이 묻어놓읍시다 했을 때 이 사람도 오케이 해야 되거든. 노야 노.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집을 팔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딴 데 가서 또 계약을 하거든. 근데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와서 그 다음에 등기가 나면 그때 비로소 이 돈을 가져가면 그죠? 나중에 그러면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갈 때까지 그 전에는 딴 데 가서 계약할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아까워 죽겠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자기 돈 가지고 치러야 되잖아 이게. 응?
아니 그거 말고 이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랬는데 숨차.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해야 되니까 싫어요 이 사람. 이렇게 안 하고 싶지. 차라리 좀 싸게 팔면 팔아버리지. 그러면 이 제도는 무지하게 좋은 제도인데 묻어놓는 제도 이용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한테 이 돈을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계약금 중금 치르게끔. 미리 빼가도록 하면 여기도 뭐예요? 오케이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미리 빼가놓고 이행을 하면 아무 일이 안 생겨요. 빼갔어? 이행을 제대로 했어? 문제없지. 빼가고 그 다음에 이행을 안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 지금. 돈 찾으러 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미리 빼갔으니까 돈이 없잖아. 이 사람 사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하되 이 사람 보고 너를 어떻게 믿냐. 너가 이행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증인 세워놓고 빼가 이렇게 하는 거지. 너가 이행 안 했을 때 너가 약속 안 지킬 때 대비해서 자 보증인 세워놓고 빼가라 이렇게 한 거지.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깨끗한 물건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봤듯이 뭐 하자가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비용으로 약간의 금융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팔려면. 그래서 보험료를 내고 보증서를 끊어. 그 보증서를 갖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는 예치미 영의자한테 갖다 주면서 이 돈을 빼가는 거지. 그랬다가 제대로 이행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제대로 이행 안 했다 그러면 찾으러 왔는데 여기에는 예치미 영의자 손에는 돈은 없어. 빼갔으니까. 근데 뭐가 있어요? 보증서가 들려있죠? 그 보증서에 나와 있는 기관에 가서 야, 돈 내놔 이렇게 하면 여기는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보증서 발행 기관이 중요한데 딱 두 군데밖에 없죠. 하나가 어디요? 금융기관. 또 하나가 보증보험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증서 발행 기관은 홍금보를 기억하셔야 돼요. 홍금보. 응? 홍금보가 누군지 아세요? 네.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옛날에 그 무술 영화에 나왔던 사람 아니에요. 아직도 죽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렇죠. 누가 같이 많이 했냐면 성룡? 그렇죠. 홍금보라고 하면 안 되고 홍금보. 뚱보잖아, 뚱보.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그러면 안 돼요. 홍금보, 금보, 홍금보, 홍금보 이렇게. 그래서 금융기관,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 홍금보, 보험회사 그러면 안 돼요. 홍금보, 금보, 금보 이렇게. 두 군데만 보증서 발행기관이 될 수 있으니까 보증서 발행기관에 예를 들어서 공제사업자 들어갑니까? 협회? 보증서 발행기관에 신탁업자 들어갑니까? 아니요. 이렇게 되죠. 홍금보, 홍금보 이렇게 기억하시죠. 거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줘요? 예치명의자. 그리고 빼가는 거예요. 갖다 맡겨 여기서 빼가죠. 이렇게. 자, 제일 밑에 있는 박스 읽어보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사전수령제도 별표 2개 돼 있죠. 막상 중요한데 실제 시험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했을 때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여기까지 끊으시면 뭐 매도인은 뭐 그런 뜻밖에 안 돼요. 매도인은 이렇게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보증서에 동글뱅이 치고요. 동글뱅이 보증서가 있어야 미리 돈을 빼갈 수 있어요. 자,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주고 계약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사전 수령하려면 미리 돈을 빼가려면 보증서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보증서는 그 앞쪽에 보면 누가 끊어주는 보증서다. 홍금보, 금보.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끊어주는 보증서를 자, 보증서 오른쪽에요. 누구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 예치 명의자. 매수인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매수인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주고 미리 돈을 빼간다. 이렇게. 자, 문제를 3번 문제 풀어보세요. 3번.
자, 3번 문제 보면 1번은 옳은 거 오라고 그랬는데요.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두 군데가 틀렸어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고 언제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고쳐야 되고 하나는 또 그 다음에 권고해야 된다가 아니고 권고할 수 있다. 2번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개업공인회사 명의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때요? 개공의 명의로는 예치할 수가 있다죠. 있다. 있다를 없다로 고친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출제합니다. 출제하는 거 보면. 3번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했어. 뭐 별도로 뭐 이렇게 분리시켜 놓지 않거나 뭐 임의로 돈을 꺼내 썼거나 보증 설정 안 했거나 그럼 뭐라고요? 업무정지. 등록 취소까지는 아니고요. 업무정지죠. 틀렸고. 4번 그 채식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예치기관은 금고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예를 들 때는 우리은행 예를 들었는데 그 예치기관은 예치 업무를 봐주는 데는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우체국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체국 같은 경우는 예치 명의자도 될 수 있고 예치기관도 될 수 있고 예치기관은 생각이 없는데요. 그냥 맡아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치 명의자는 좀 생각이 있지. 그죠? 거기는 관리해주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5번. 매도인이 요구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아니요. 그게 이제 매도인이 묻어놓자고 막 해도 우리 개공이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지행위 쪽으로 가보실 거예요. 자, 금지행위가 82페이지부터 있는데 몇 가지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83페이지 가보셔요. 83페이지 보시고. 자, 칠판 보시고. 이거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금지행위는 총 14가지입니다. 근데 금지행위 중에는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있고, 여기 정확한 표현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끼리는 그냥 줄여서 교란행위라고 하자고요. 요게 7가지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 나머지 7가지가 있어요. 이거 금지행위죠, 이것도.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더 넓은 개념. 그 안에 교란행위가 있다. 그러면 교란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금지행위지.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금지행위냐 아니냐 물어본다고. 그럼 요 14가지가 여기까지가 다 금지행위야. 나머지는 아닌 거고요. 두 번째, 더 출제가 유력한 것은 거래질서 교란행위냐 아니냐를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요 7가지만 교란행위고 나머지 요 위에 7가지는 금지행위이긴 한데 교란행위는 아닌 것들이지. 그래서 요걸 구별하는 것이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이제 지금 순간에 교란행위자 아니다 이걸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어쨌든 얘도 금지행위이긴 하지. 자, 그 중에서 조금 내용이 있는 것들 위주로 봅니다. 83페이지 보셔요. 초과보수입니다. 원래 이제 복비를 많이 받으면 금지행위로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제일 위에 제목 2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빨리 읽어보세요. 제일 위에 제목 2줄 굵은 글씨로 된 거 83페이지 제일 위에 거 83페이지요. 83페이지요. 제일 위에 제목 2줄 83페이지라고 제일 위에 제목 2줄 읽으시라니까. 왜 읽었어요? 83페이지. 예. 제일 위에 제목 2줄을 읽으시라고. 다 읽었어요? 그게 복비를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걸린다는 뜻이에요. 중개보수, 복비. 중개보수만 이게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분양대행이다 그러면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에요.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지. 그러니까 분양시켜주고 대행료를 받았어. 중개보수에 안 해요. 아니어서 한도가 없어. 많이 챙겨도 안 걸려. 금쟁이 아닌 거 대표적인 분양대행 나오면 무조건 금쟁이 아니야. 분양대행 금쟁이 아니야. 자, 동그라미 2번 영업권 알선행입니다. 동그라미 2번. 여기 지금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철저히 공부하셔야 돼요. 출제 영순인 거예요. 언제나. 뭐 잘 안 나올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집 부분에서 수업 시간에 막 하는 것만 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포기하세요. 안 해도 괜찮아.
영업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자리가 좋다, 시설 투자된 뭐 냉장고 탁자가 있다, 단골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중개상물에 안 들어가서 그걸 소개시켜봤자 중개 아니에요. 그런데 영업권을 갖다가 사고 팔게끔 알선하고 중간에서 요 수수료 같은 거 챙긴다고요. 그 수수료는 중개보수예요, 아니에요? 이게 중개활동이 아니니까 중개보수가 아니지. 그래서 한도가 없어. 그러니까 많이 챙겨도 괜찮아.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동그라미 2번이지. 동그라미 2번을 한두 번 읽어서는 안 돼. 볼 때마다 읽은 게 동그라미 2번이야. 또 여러분을 못 믿겠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자,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중개사물 아니야, 이거.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것도 아니야, 중개사물. 그 다음에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중개사물 아니거든. 그래서 그 셋째 줄, 넷째 줄 보면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나오죠. 넷째 줄 가운데까지 끊으셔야 돼. 중개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첫 번째 끊었고, 자,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해서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그 부동산 중개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 아니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중개사물 아니니까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 결론. 자, 그래서 세 번째 결론. 따라서 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액은 이러한 거래 대상의 중개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많이 받아도 초과보수가 되지 않는다. 이거지. 금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할 때 분양대행 무조건 금쟁이 아니에요. 초과보수 아니에요. 영업권 나옵니다. 영업권. 그런 표현들 나오죠. 금쟁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글자만 나오면 아니라고 하셔야 돼. 무조건. 왜냐, 판례는 시험 문제 낼 때 판례 내용을 못 바꿔요. 그대로만 내는 거예요. 판례는. 바꾸면 안 돼요. 그건. 바꿀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있죠.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거지 판례 그 구체적인 스토리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대행 나오면 이건 금쟁이 아니고 영업권 나오면 금쟁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끝이야 그냥. 복잡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 자, 넘어가십니다. 84페이지. 가로 3번에 보면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 챙겼을 때 금쟁이가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 달라고 막 조르고 앉아있네. 쫓아다니면서 약속도 받아냈네. 금쟁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다는 거지. 동그라미 1번 언제적에 금쟁이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지금 받았을 때 금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약속, 요구 이것만 갖고는 아직 금쟁이가 아니지. 좀 이따 입금됐어. 입금 문자가 떴어.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법정 한도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챙겼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300만 원 받아 기분 좋았었는데 며칠 있다 와가지고 막 항의하면서 일르겠다고 하면서 구청 일르겠다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한 거지. 너무 많이 준 것 같다고 하면서.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200만 원 어떻게 돼요? 돌려줬어. 그러면 금쟁이. 그래도 금쟁이요. 저지른 게 엎질러진 물이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 돌려줘도 금쟁이. 그 다음에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 받아서 당좌수표로 이 판례예요. 그런데 은행 가서 지급 청구했더니 은행에서 뭐예요? 잔고가 없다고 그래서 지급 거절 부도예요. 300만 원. 그러면 실제 빵원 챙긴 거예요. 금쟁이에요? 판례는 금쟁이로 보는 거지. 동그라미 3번이란 말이에요. 당좌수표 나오면 금쟁이야. 내용 못 바꾼다고 해요. 당좌수표 나오면 금쟁이. 분양대행 나오면 아니고. 영업권 나오면 아니고. 응?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순가중개계약이라고 동그라미 2번 나오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땅 같은 거 할 때는 순가중개계약이 되게 많이 체결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 시험에 그래도 도로도로 나와요. 순가중개계약은 자, 이거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 그 땅 2억에 팔아주시고 그걸 초과하는 금액으로 거래되면 이 초과분은 내가 별도로 복비를 못 드리지만 이거 얼마가 됐든 간에 복비로 다 챙겨도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2억만 하여간 저한테 받게 해주세요. 그 2억이 순가예요. 순가.
순수하게 자기가 챙기고 싶은 금액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달라고. 그래서 내놨지. 그러면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드시려면 드셔요. 이렇게 약속해 준 거잖아요. 약속. 얼마나 될지 몰라도 약속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금쟁이 안 해요. 약속한 것만 갖고는 금쟁이 안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런데 결국은 을이 그냥 능력이 있어갖고 3천을 땡겼어. 2억 3천에 계약서 쓰게 만들고 3천을 챙겼다고 하면 3천만 원이 입금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 금쟁이지. 15% 챙긴 거야. 15%. 1% 받기도 힘든 건데 15% 챙긴 거잖아 지금. 그렇죠? 15% 챙기고 싶죠? 3천이잖아 3천. 네. 금쟁이 요때 되는 겁니다.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했을 때는 아직 아니고 현실적으로 입금 들어왔을 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설명드렸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최근에 잘 나오는 게 봐봐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이렇게. 자 봐봐요. 교재는 네모 3번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를 많이 하시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 자, 중개 대상 물건이 뭐예요? 토지나 건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잖아요. 5개. 그걸 어떻게 하면 걸리는 거예요? 샀다, 팔고, 샀다, 팔고, 밥 먹듯이 하는 거잖아. 이런 물건을. 그러면 금쟁이가 돼서 형사처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금쟁이가 되려면 두 가지를 다 해당 사항이 있어야 돼.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고 매매업을 했을 때 금쟁이가 돼서 처벌한다 이 말. 이 동그라미는 무슨 의미예요? 금쟁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해도 좋다는 게 아니고 그걸 자꾸 오해하시더라고. 이 동글뱅이 X 가지고 이게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금쟁이가 돼서 현실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 동글뱅이가 오히려 반대 개념 반대 개념 여기서는. 자, 두 번째 예상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 기출 문제가 하나 있고 예상 문제 하나 있고 그래요. 자, 건축 자재 있죠. 그것을 샀다 팔고 밥 먹듯이 하고 있어. 자, 금쟁이입니까? 금쟁이가 되려면 동그라미가 2개 쳐져야 돼. 예? 근데 매매업은 못하는 짓이죠. 근데 건축 자재는 중개 대상물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X를 친 거예요. 그러면 건축 자재에 대한 매매업은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게 돼요. 동글뱅이가 돼야 된다니까. 예? 동글뱅이 아니죠 이게. 그러면 이건 금쟁이 아니야. 금쟁이 아니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 X 쳤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돼가지고 건축 자재 있잖아. 건축 자재 시멘트를 샀다 팔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세요. 그게 기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건물 있죠. 상가. 응? 이것을 임대사업을 하셔. 여러분들이 상가 갖고 있었어. 그래서 임대놨어. 그래서 계속 매달 월세를 받아먹고 있어. 그런 상가 건물이 3개나 있네. 자, 이렇게 되면 금쟁이에요? 상가는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은 하지 말라고 하는 요 행위에 안 들어가죠? 그럼 금쟁이가 아니죠? 예상 문제. 그러면 이건 금쟁이 아니라는 얘기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가, 주택 같은 거 임대사업 하셔요. 예상 문제. 나올 거야, 이게. 주택에 대한 임대업. 금쟁이에요? 아니. 주택에 대한 매매업은? 금쟁이. 주택에 대한 임대업은? 금쟁이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이제. 기출 문제고, 예상 문제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번에 오른쪽 가면 직접거래 나와요. 직접거래. 이거 앞부분 잠깐 설명드리고 여기서 쉴 거예요. 자, 보세요. 손님이야. 손님이 와서 물건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부동산 사무실에 일하는 요 사장님이나 종업원들이 사장님이 내가 산다는 거야. 싸게 나왔으니까 또 특히 제가 사면 안 될까 해서 사. 손님이랑 계약을 하는 거지. 요 점포 부동산 사무실에 일하는 분들이 손님이랑. 그러면 이걸 뭐예요? 직접거래라고 해요. 직접거래 동그라미 쳤죠?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또 직접거래가 되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직접거래 동그라미는 뭐예요?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손님이랑 계약하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이나 요 밑에 있는 종업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할 때 손님하고 거래하면서 손님을 해치고 전체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물을 흐리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손님이랑 계약을 했다 그러면 직접거래가 돼서 여기가 처벌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이때는 사장님이 잡아도 직접거래가 돼서 사장님이 처벌받고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잡아도 이 직원들도 처벌받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은 처벌받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전셋집을 구하러 왔어요, 지금. 근데 사장님이 아파트 비어있는 게 하나 있어. 보여줬지. 그랬더니 C라는 사람이 전셋방 구하러 왔었는데 그 아파트를 보더니 환장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손님이랑 이 사장님이 전세 계약을 둘이 앉아서 체결했어. 이거 뭐예요? 직접거래야. 여기 처벌돼요? 네. 누가 처벌돼? 사장님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죠? 이 사람 아파트였다면. 이게 직접거래. 그러니까 직접거래는 손님이랑 일체 계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잡든 종업원이 잡든 이쪽이든 직접거래야. 근데 직접거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처벌받아요. 형사처벌. 그런데 이 계약들,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 이것까지 무효로 됩니까? 이 계약은 유효로 될 수 있어요. 공법, 사법 때문에 그래요. 자, 직접거래 하지 마라. 는 중개사법 조문은 공법 규정이에요. 공법 규정. 그거 어기면 어떻게 해? 형사처벌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 공법 규정. 직접거래 하지 말라는 조문은. 근데 요 계약의 성립, 유무효 이것은 사법 영역이야. 그래서 크게 공법 영역과 사법 영역은 적용되는 법 원리가 달라서 하지마 이렇게 공법 영역에서 했다고 해도 사법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미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단속 규정, 직접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단속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에요. 자, 법은 강행법규가 있고 임의법규, 임의 규정이 있고 그러죠. 임의 규정이 있고 강행 규정이 있고 그 강행 규정 중에 보면 또 두 가지죠. 효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효력 규정이 있고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히 그냥 단속 의미의 단속 규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운 거 아니에요? 너무 겸손하면 안 돼.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이건 사법상 효력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 대부분의 규정은 단속 규정이에요. 대부분은. 효력 규정은 조금 해줄 거. 이렇게밖에 안 돼. 저것도 막 크게 그려준 거예요. 대부분 단속 규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직접 거래하면 안 돼. 그랬을 때 두 사람이 한 이 매매 계약은 어떻게 돼요? 유효야, 유효. 그럼 이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 생각하실 게 있지. 뭘 생각해야 돼? 처벌받아 지금. 근데 사법상 효력이 유효면 재산을 갖다가 차지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받고 재산을 차지해서 돈을 벌 건지 아니면 처벌을 안 받고 재산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 이게 여러분의 몫이야, 이제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갔다 오셔야 된다. 비교 형량이라고 그래 보통. 이렇게 해서 갔다 올 가치가 있느냐 이거 해가지고 한 10억을 벌어. 갔다 올 거야 안 갔다 올 거야? 10억을 버는데 안 갔다 올 거야? 진짜로? 대단하네. 예? 근데 핵심은 뭐냐? 여기서 핵심은 이거 하고 쉬어요 이제. 이 의뢰인이 내놨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의뢰인이 바빠서 못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냈어. 대신 온 사람을 뭐라고 그래?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라고 그래서 일 처리를 맡았다는 거예요. 임무를 맡았다는 뜻이에요. 수임인이 하여간 대신 온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랑 앉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건 직접거래 아니에요. 직접거래요. 이 사람이 대신 계약을 체결해 줄 뿐 법적 효과는 이 사람한테 귀속이 되니까 본인하고 앉아서 계약서 쓰나
여기라고 계약서 써서 이렇게 들어가나 똑같이. 바로 가나 돌아가나 똑같다고 서울 가는 건.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에서 맨날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나오고. 자, 그래서 밑줄 그어놨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 상대방은 중개 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처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 거래 상대방은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쉬겠습니다.